국내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해커의 1차 공격을 막아냈지만 내일 2차 공격이 예고돼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 6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해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 차량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사적 오용을 방지하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펄프 가격이 올해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제지업체별로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하반기 전망도 녹록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국내 시중은행 7곳에 비트코인을 입금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했던 국제 해커 그룹이 어제 지방은행에 먼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어제는 공격 수위가 예상보다 낮아서 해당 은행 자체 시스템으로 막아내 별다른 피해는 없었는데요. 국제 해커 집단이 내일 대규모 2차 공격을 예고한 상태라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디도스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한 국제 해킹 단체가 어제 마감일이 도래하자 실제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이 해킹 대상으로 삼은 곳은 금융결제원과 수협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등 4곳이었습니다. 디도스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대량의 트래픽을 보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입니다. 해커들은 애초 테라바이트급 용량의 공격을 예고했지만 어제 공격은 1GB 수준으로 별다른 피해를 입히지 못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디도스 방어는 크게 2단계로 나뉩니다. 우선 맨 앞단 방화벽에 정책을 걸어 모든 IP가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뒷단에 디도스 대응 장비를 놔서 방화벽을 통과한 불특정 IP들 중 특정 조건의 IP들이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게 걸러냅니다. 그런데 디도스 대응 장비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있어 이를 넘어서는 공격이 들어오면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2차 대규모 공격에는 국내 대형 시중은행들도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대형은행들은 초당 10GB 내외의 공격은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들이 실제 테라급 공격을 가해올지가 관건인 셈입니다. 금융권과 보안업계는 일단 보안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테라바이트급 공격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테라급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해커들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커들은 10에서 15 비트코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시세로 많아야 5천만 원 수준으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커들이 공격 회차를 거듭할수록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의 테라급 공격 예고는 과장됐을 수 있지만 수기가 때 공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안은 공격에 따라 막는 것 위주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우회할 경우 디도스 장비가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꼭 용량만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국내 경제가 오랜 기간 내수 침체에 빠져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한 결과 6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소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주가 지수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소비자 심리가 또다시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전국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11.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 1월 이래 6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겁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달보다 3.1포인트 오르면서 2월 이래 5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 개선됐다가 2011년 초 저축은행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으로 크게 떨어졌고 이후 다소 회복하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하락한 이래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촛불 시위를 겪으며 10월 102에서 올해 1월 93.3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기준값인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의 심리가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입니다. 박상우 한은통계조사팀장은 5월에 새 정부 출범 효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대폭 개선됐는데 이후에도 기대감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주가 상승도 심리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경기 판단 지수가 93으로 전월 대비 11포인트나 상승하며 2010년 12월 이래 최고를 보였습니다. 취업기회 전망 지수도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새 정부의 공공 일자리 확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생활형편 지수는 2포인트, 가계 수입 전망 지수는 1포인트, 소비 지출 전망 지수는 3포인트 올랐고 생활형편 전망 지수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비 지출 전망 지수 가운데 교통통신비는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정책으로 1포인트 낮아졌고 여행비와 교양, 오락, 문화비는 각각 1포인트 올랐습니다.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116으로 7포인트 상승하며 2015년 9월 이래 최고였는데 6.19 부동산 대책이 반영되지 않은 조사 결과로 보입니다. 임금 수준 전망 지수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 등으로 2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가계저축 지수와 가계저축 전망 지수는 2포인트씩 상승하며 5년 만에 최고가 됐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지수와 가계부채 전망 지수는 전달과 같았고 물가 수준 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일부 기업들이 사실상 오너나 임원 자가용으로 쓰면서 겉으론 법인차로 등록해 운영경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탈세도 일삼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인 차량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법인차의 사적 오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차량 관제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 현장을 정창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제조업체. 짐을 실은 차량이 회사 500m 내로 접근하자 직원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 직원은 차량 도착 시간에 맞춰 하역장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제품을 내립니다. 이 회사는 LG U+가 지난해 8월 출시한 차량 관제 서비스를 이용해 업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직원들한테 도착한다고 전화를 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전화를 안 해도 미리 나와주니까 그게 편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업무용으로 등록된 법인차의 위치와 이동거리 등을 알려주는 차량 관제 서비스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25일 모빌아이와 협력해 커넥티드 ADAS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도 지난 1일 KCC 정보통신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차량 관제 서비스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통신사들 모두 차량 운행일지를 손으로 기록하는 것에서 자동으로 운행 기록을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작년 4월 정부가 업무용 승용차의 과세 합리화 방안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부에서 업무용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구입비와 유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는 무늬만 회사차란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인차는 운행 기록을 남겨야 하는 등 실제 업무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차의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연 1,000만 원까지는 기본 인정해주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선 차량 운행일지로 입증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업계에선 운행일지를 수기로 작성할 때보다 관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수집된 유치 정보를 통해 자동으로 운행일지를 생성하고요. 법인세법 감면 혜택이 10% 정도 줄 수 있고요. 차량 운행 정보 분석을 통해서 사고율 감소 및 유류비 절감을 한 연간 10에서 15% 정도 절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법인차의 운행 시간과 위치 등이 실시간으로 체크되면서 사적으로 회사차를 쓰면서 혜택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펄프 가격이 연초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종이의 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 펄프 공장을 가진 제지회사와 전량 수입하는 제지회사 사이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상윤 기자입니다. 종이를 만드는 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연초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타면서 업체별로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계에 따르면 펄프 가격은 지난 2015년 이후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올해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제 지난 2013년 연평균 펄프 가격은 톤당 675달러를 기록한 뒤 2014년에는 623달러로 떨어져 하향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에는 678달러로 소폭 오른 후 지난해에는 575달러로 100달러 이상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올 1월 605달러로 오름세로 전환한 뒤 꾸준히 올라 지난 5월에는 71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톤당 800달러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별로 표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솔제지 등 펄프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펄프를 수입하는 제조업체는 펄프 가격 상승으로 원가 비중은 높아지는 반면 제품가에 이를 반영하기가 쉽지 않아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펄프는 제조업체 원가의 30%를 차지합니다. 반면 펄프에서부터 종이 생산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갖춘 무림 PMP의 경우 상대적으로 원가 압박에서 자유로워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국내 업계 상황이 수요보다 공급이 좀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원재료 가격을 실제 판매 가격에다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해외에서 들여오는 저가 종이들도 같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이 좀 더 예전보다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계는 하반기 펄프 가격 추이를 가늠할 수 없어 하반기 경영 목표 달성을 낙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APP사가 올 하반기에 연산 280만 톤 규모의 펄프 공장 상업 생산을 시작하면 전 세계적으로 물량 공급이 늘어나 펄프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연간 펄프 수요량이 48만 톤인 상황에서 APP사의 280만 톤 규모 펄프 공장은 국내 펄프 소비량의 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외국산 종이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시키지보다는 국내 제조업체의 경영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국내 자본 규모 1위 증권사와 국내 최대 인터넷 업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서로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사업 제휴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한 건데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각 회사가 가진 금융 노하우와 IT 기술, 데이터가 만나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새로운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업계 1위인 두 회사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나갈지 김서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 업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국내에서 자본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공룡 인터넷 포털 네이버는 어제 공시를 통해 기술과 금융의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상호 지분을 취득하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에서 밝힌 대로 두 회사는 서로의 주식을 5천억 원씩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 지분의 1.71%에 해당하는 56만 3,063주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 지분의 7.11%인 4,739만 3,364주를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분 매입 후 서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기로 했고, 수년간의 처분 제한을 거쳐 취득을 완료한 후에는 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네이버가 이번 제휴로 미래에셋대우 자사주를 매입함으로써 미래에셋대우의 자기 자본 규모는 기존 6조 7천억 원에서 7조 2천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말 그대로 빅딜인데요. 어떻게 이런 제휴가 이뤄질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업계에서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서로 공통점이 많고 두 사람의 사업 방향이 비슷하다는 점이 파트너십 성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모두 회사를 창업해 각 업계 1위로 키워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회사는 또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투자하는 회사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제휴 경험도 있는데 지난해 12월 미래에셋과 네이버는 1:1 매칭 펀드로 500억 원씩 투자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신정상 기술 펀드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AI,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의 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한 펀드였는데 이 같은 협력이 이번 파트너십 강화의 발단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회장은 또 지난해 6월 신성장 동력 분야에 향후 10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견기업들과 협력해 다음 달 각각 1,000억 원, 2,000억 원 규모의 신성장 사업 투자 펀드를 결성할 계획입니다. 올 들어 지난 3월에는 셀트리온, GS 리테일 등과 총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고, 정보통신기술, 바이오 등 5개 벤처 기업에 투자를 마쳤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역시 지난 3월 향후 5년간 기술, 콘텐츠 분야에만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표했고, 어제는 신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구축에 3년간 4,8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 이 두 회사는 어떤 사업을 함께 해나가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금융 관련 전문 정보를 통해서 포털 내 금융 분야 콘텐츠들을 확충할 계획인데요. 장기적으로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과 미래에셋대우의 금융 콘텐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으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국내외 4차 산업 관련 유망 스타트업 발굴, 투자 분야에서도 공동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진출도 함께할 계획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와 이번 제휴를 통해서 해외, 특히 동남아 시장의 디지털 금융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보관인데요. 네이버의 IT 기술과 동남아에서 인지가 높은 네이버의 SNS 메신저 라인을 이용한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종합증권사로 성장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현지 법인의 온라인 개인 고객들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SNS 메신저 라인을 통해 해외로 발을 넓히고 있는 네이버도 미래에셋대우가 국내 증권사로는 가장 많은 해외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활용해 더 넓은 고객층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 이용자가 미래에셋대우 서비스를 활용할 때 네이버 플랫폼을 통하도록 서비스를 설계할 계획입니다. 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빅딜에 대해 김성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예고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려는 고민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고교 체계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키우자는 방향이 잘못돼 인류대학 진학교육으로 왜곡돼 있다며 외고와 자사고 폐지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폐지 자체가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일반고를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외고와 자사고 폐지는 과도기적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악순환의 구조를 바꿔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거래량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집계에 따르면 이달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589건으로 일평균 423.6건이 신고됐습니다. 이는 종전 6월 거래량으로는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 6월의 일평균 거래량 383건보다 40건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서울 아파트 6월 한 달 거래량은 1만 2천 건을 훌쩍 넘어서며 2007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6월 거래량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 거래량이 1,1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767건이 거래돼 뒤를 이었습니다. 상계주공 8단지와 둔촌주공 아파트 등 재건축 추진단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5월 대선 직후 본격화된 주택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의 분위기가 6월 초순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가운데 50대가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이나생명과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는 오늘 대한민국 중장년의 일상에서의 행복에 관한 설문을 발표했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30대에 높았다가 40대에서 낮아지고 50대에서 최저점을 찍은 후 60대에 다시 높아지는 U자형 패턴을 보였습니다. 40대와 50대에는 부모 봉양과 자식 부양으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60대는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대 남성이 7.84점, 60대 여성은 7.96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30대와 비교해 10%가량 높았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어제보다 0.14% 오른 2391.95의 장을 마치며 이틀 연속 종가 기준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지수는 장중 2397.14까지 올라 어제 기록한 장중 최고가를 가뿐히 넘어서며 2400선에 한층 다가섰습니다. 기관이 328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2213억 원어치를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팔자 기조를 이어가던 외국인은 장 마감 직전에야 매수세로 돌아서 576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IT 주도주의 수익성이 부각되면서 개인들의 투자가 늘었고 소비심리 지수 등 상승에 따른 유통 등 내수주의 오름세도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로 204만 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자동차 보험사가 지불한 진료비는 총 1조 6,586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당 평균 진료비는 81만 원이었고 환자 10명 중 6명은 목뼈 부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환자 성별로는 남성이 58.3%로 여성보다 많았지만 1인당 진료비는 여성이 87만 원으로 남성보다 10만 원 더 많았습니다. 연령대별 환자 수는 30대가 21.9%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입원 환자는 2014년 73만 명에서 지난해 69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외래 환자는 157만 명에서 172만 명으로 늘어 입원보다 외래 진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사고 진료 환자와 진료비는 2014년 194만 명 1조 4,234억 원, 2015년 199만 명 1조 5,558억 원, 2016년 204만 명 1조 6,586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연간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평원 측은 진료비 심사 강화 등 영향으로 증가 추세가 2015년을 기점으로 안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나그룹이 다음 달 1일 한화지상방산, 한화디펜스, 한화투자증권의 대표이사를 새로 임명합니다. 한화지상방산 대표이사에는 한화테크인 방산사업본부장인 손재일 전무가 내정됐고 한화디펜스 대표이사에는 이 회사의 사업총괄인 이성수 전무가 내부 발탁됐습니다. 또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에는 이 회사의 경영관리총괄 권희백 전무이사가 내정됐습니다.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월드스틸 다이내믹스가 미국 뉴욕 제32차 글로벌 철강 전략회의에서 포스코를 경쟁력 세계 1위 철강사로 발표했습니다. 포스코는 2010년부터 8년째 1위 자리를 고수하게 됐습니다. 포스코는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 노동 숙련도, 구조 조정 등 항목에서 만점인 10점을 획득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이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한류 상품 박람회를 민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코트라와 공동 주관했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대만 진출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수출 상담회를 진행한 결과 약 715억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롯데홈쇼핑이 작년 12월과 올해 2월 대만에서 진행한 약 130억 원의 6배에 육박하는 실적입니다. 금호산업이 올 상반기 총 1조 4천억 원의 건설 공사를 수주하며 올해 수주 목표의 78%를 달성했습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과 열린주택 재건축, 도로 공사 사업 등에서 선전한 덕분이라고 금호산업은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우산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중부지방은 새벽에도 한 차례 지나가겠고요. 오후에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부터는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제주도에서 장맛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까지 확대되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영상 보시면 전국의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한편 현재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해 있는데요. 목요일부터는 점차 올라오면서 제주도부터 영향을 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새벽 나절과 낮나절 한때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과 수원, 대전 21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동해안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고 강릉 20도에서 27도, 울진 18도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광주와 대구 30도 등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전 해상에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장맛비 소식에 계속해서 우산 챙겨 다니셔야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은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